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교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례 관리 지난 시간에 지난 첫 주에는 저희가 사례 관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수업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첫 시작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례 관리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같이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심화 과정이시다 보니까 음, 지난 전문학사 과정에서도 사례 관리가 어떤 것인지, 또 일부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가 어떤 건지 아마 충분히 개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아마 사례 관리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이론적인 어떤 개념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좀 더 넓게 보는 어떤 그런 공부들 또 개념들을 좀 한번 더 정립을 해보고 그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아마 사례 관리 사례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선택한 이 교재가 이제 후반부서부터는 이제 그 사례 관리 실제 사례들을 1부, 2부로 나눠서 1부에 대한 그 사례 관리 이론을 좀 공부를 한다라 그러면 2부에서 6장에서부터는 12장까지가 이제 사례 관리 실제로 다른 어떤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했던 부분들을 동의를 얻어서 그 교재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전까지는 같이 교육을 한다고 하고 이제 2부에서부터는 중간고사 이후에부터는 실제 여러분들과 토론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자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각자 좀 더 보완 연구를 해서 각자 팀별로 발표도 하고 또 서로 질의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기관에서 사례관리 회의할 때처럼 주 발표자분들이 계시고 일부 몇 분들은 슈퍼바이저 역할들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일부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역할 그래서 아니면 좀 더 그 사례들에 있어서의 좀 더 변형된 사례를 가지고 아니면 일부 그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하듯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서 조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대표님 학생 대표분들하고도 상의를 할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를 정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조별로 함께 팀으로 발표 자료도 만드시고 그럼 사례 발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서로 함께 성장하고 사례 관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그 진행 방법이나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잠깐 써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삶의 어려움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방법, 근제에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이후에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요. 또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 또 의료 분야, 그다음에 또 요즘 많은 어떤 그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례 관리의 형식을 빌려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뭐 환자의 문제나 아니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학문적이고 다전공적인 어떤 다직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어떤 그런 업무의 방법으로 실천 방법으로 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제1장 사례 관리와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의 1부에서 이제 이론을 공부를 할 거고요. 2부에서부터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례 관리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 관리의 역사와 개념 시간인데요.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과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사례 관리의 정의와 목적, 그 다음에 사례 관리의 가치와 윤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첫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좀 여쭤볼까요? 네. 이제 온라인 수업이시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스스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전문학사로서 전공심화에 오시기 전에 아니면 또 현장에서 어떤 느끼셨던 부분들, 즉 내가 생각하는 사례 관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례 관리. 정말 말씀도 많이 들었고, 굳이 뭐 사례 관리란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업무 회의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니면 뭐 어느 업종에서 일을 하든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도 요즘에 이제 혼자서 다 일을 하실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총무에서 일을 한다라 그래도 아니면 인사에서 일을 한다라 그래도 인사에서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총무 쪽에도 가서 협조도 해야 되고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직접 제가 가서 그 인사 담당자의 업무 행도 파악을 업무 성향이나 업무 결과 성과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근태도 파악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사례 관리를 할 수 없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례 관리 아니면 제가 현장에서 느껴봤던 어떤 사례 관리의 어떤 개념들을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례 관리 현장에서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개별 사회 사업에서 집단 사회 사업에서 지역사회 조직 사업에서 이제 사례 관리라는 실천 방법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 관리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클라이언트 대상한테 사례 관리가 다 해당이 될까요? 어른 생애 주기별로 아이들, 어른들, 노년기의 어른들, 아니면 장애인들, 여성들, 아니면 다문화 가족들, 네,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서도 사례 관리가 적용이 가능할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다음 수업으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과 발달 과정에서 첫 번째 외국의 발달 과정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과 연구되는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목슬레이라는 네, 몹슬레이 발음을 잘해야 돼. 복슬레이도 비슷하고요. 몹슬레이도 비슷하고요. 좀 그러네요. 자, 농담이고요. 자, 목슬레이 연구자가 1989년에 발표된 걸 보면 사례 관리로 등장을 하게 된 게 일단 역사적으로 탈시설화의 개념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전달에 분산화의 과정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에 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회적 지원 체계와 지원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비용 억제에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이렇게 6가지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한번 볼까요? 예. 탈시설화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탈시설화라는 게 뭐죠?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옛날에는 오랜 시간, 굳이 오랜 시간도 아니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렇게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네, 환자분들을 정신지체 장애인분들이거나 장애인을 가지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시설에서 시설 수용을 했죠. 시설 보호를 하게 됐죠. 이전에는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반 사회에 풀리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걸 해서 차별도 당하기도 하고 차별에 대해서도 분리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 이분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계시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찾아가야 하니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개념이 좀 달랐던 게 이제 다 모셔놓고 한 군데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의 편의성에서는 굉장히 편리성을 도모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과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시설에 계셨던 분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자신의 장애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개선돼서 치료가 돼서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오히려 시설에 계심으로써 또 다른 병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장애와 함께 시설에 오래 계심으로 해서 무기력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시설병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무기력증이라든가 권태감이라든가 뭐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병리 현상들을 겪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시설에 모셨던 거는 시설에 계심으로써 건강하게 다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화의 개념,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으로 개념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가 빠졌네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현대 문명화되고 산업화되고 다양해지는 어떤 사회 사업 속에서 이 욕구라는 게 옛날에는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히 뭐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단순한 욕구가 있었다라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욕구는 생애 주기별로 태어나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기간 내내 모든 다양한 욕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소되고 생기고 해소되고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나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지속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대한 욕구만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문화적인 생활도 해야 되겠고 여가도 즐겨야 되겠고 노동을 저 사람처럼 똑같이 8시간 해도 나도 돈을 좀 많이 버는 어떤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구를 저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 다들 그렇게 같더라 이거죠. 왜?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그 다음에 다양한 욕구들을 가진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의 분산화,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 이런 얘기들은 이전에 사례 관리라고 하기 전에는 집 시설 관리를 하거나 할 때 대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처럼 우회방문원, 자선조직협회나 아니면 세틀먼트 하우스, 인보관 운동에서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산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런 과정, 개별사회사업의 과정으로 사회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서비스가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원하지 않는 제가 판단할 때 저의 욕구는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갖고자 하는 건데 교육보다도 그냥 의식주의 자기네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단순히 받아가라는 식으로 단순화시키고 단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전달의 분산화, 서비스의 단편성이다라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사회적 지원 체계와 지원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 그다음 비용 억제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 자원들을 건강하게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하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시설에 모셔서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사회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것들, 그렇죠. 이제 그 시선의 바탕에는 장애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단순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사회에서의 역할들을 못하냐 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정상화의 개념인 거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부족한 욕구고 있고 클라이언트로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나의 삶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또 그럴지언정 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원 체계와 지원 방법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분을 단순하게 그냥 클라이언트로 시설에서 보호만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함께 갈 거냐. 예, 그럼으로써 비용도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고 함께 좀 더 나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고민들이 바로 사례관리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외국의 그 연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둘째로 우리나라의 그 사례관리 등장 배경을 정순둘 연구자가 2010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의 단편성, 단순한 한두 가지의 서비스만 줬다. 왜냐하면 인간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욕구 중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1960년대 당연히 의식주에 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제공이 되었었겠죠.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탈시설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아니면 지역사회 보호로의 개념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시설에 가서 보면 마음이 안 좋고 또 건강한데도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저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1970년대에서부터 해서 서서히 그 영향을 미쳐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1980년대에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서비스와 그러한 욕구를 가진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인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즉 1980년대서부터 저희 나라도 세계화되고 글로벌되고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규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왔다라 그러면 이제 충분히 성장되어 있는 경제의 과실들을 이제 함께 나누어서 이제 전보다는 좀 더 윤택하고 사람다운 삶의 질의 문제를 조금 더 높여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점점 국민 대다수가 느껴나가기 시작한 시기들이 1980년대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이때 1980년도에 아시안게임, 88년에 서울국제올림픽,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력도 신장이 되고 또 외국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욕구들이 더 확장되고 확산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 시기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을 하면서 2000년대에서부터는 사례 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확장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활용화되기 시작하는 또 그런 발전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을 이제 뭐 정책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뭐 서비스 측면, 뭐 대상자 측면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의 발달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사례 관리에 대한 등장 배경을 보면 정책적인 측면, 서비스에 대한 측면, 그다음에 대상자의 측면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는 비용을 좀 억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비용들이 그 클라이언트를 케어하고 보호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좀 써야 되겠다. 아니면 동일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방향을 바꾸기, 정책을 좀 바꿔나가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시설화, 또 지방분권화, 중앙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 정책에 맞춰서 지역의 특성이나 어떤 인구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어떤 적용하는 방법들을 했었는데 지방 분권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다른 방법의 사회적인 실천 방법들을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비스 측면인데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가 단편화되고 일률화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또 사회적인 지지체계의 중요성 시설에서 계실 때는 동일한 분들만 모셔다 보니까 오로지 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적인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러한 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상화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개념들이 활발히 이루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장애를 조금 가지고 있고 좀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시설에서 있다고 수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 내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기관에서 제공을 받으면서 주간보호나 아니면 직업보호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구성원들과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그 사람의 건강에, 클라이언트의 건강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건강에 또 욕구 충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대상자 측면에서도 단순한 서비스의 단순한 어떤 단편적인 서비스로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를 그 서비스들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사례 관리가 등장을 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례 관리의 확대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역사적으로 좀 보면 사회복지나 간호 또는 의료 등의 전문 영역에서 방문간호사 또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또 가정의 같은 전문의들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해 왔던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약 1900년대 후반 즉 100여 년 전부터 수행되어 온 전문적인 어떤 실천 방법으로서의 사례 관리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가 확대되는 과정들은 동일한 부분들로 연속되는 설명들일 수도 있는데요.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시설 보호에서 이제 정상화의 개념, 노멀라이징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하셨던 걸로 기억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정상화의 개념인 거죠. 클라이언트,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을 시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호의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적인 맥락과 흐름이 맞춰서 관련 법률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그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이렇게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사례관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그 영국의 경우도 그렇고 사회복지 선진국들이 관련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고 만들어 와서 이러한 사례 관리를 확대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례관리 발달을 좀 보면요. 자, 개별사회사업과 밀접히 연관된 실천 방법으로 사회사업 실천의 기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자,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그 처음에 사회사업 방법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 초기의 시작이 영국에서 그 COS 자선조직협회, 그 다음에 인보관운동, 지역사회보호, 그 다음에 개별사회사업의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사업이 계속 발전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개별사회사업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단편성의 문제, 서비스의 인륜화의 문제, 그 다음에 비용을 억제해야 되는 문제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적용을 해나가면서 발전해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부분들,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세틀먼트, 인보관운동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집단에 대한 어떤 사회
개선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시작이 됐던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례관리의 초기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개별사회 사업이나 집단사회 사업이나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했던 사업들이 발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발전하고 실천하면서 바로 지금의 사례관리 사업으로 발달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틀렛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기반이란 어떤 저서에서 통합적인 관점들을 표시해주고 개념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사회 사업, 또 집단사회 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실천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실천을 통합을 한 방법이고 또 이 실천 통합을 한 방법의 실천 방법으로 바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들을 통합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틀로 묶여져서 나온 것, 그것이 현실에 지금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사례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국내 대한민국에서의 발달 과정은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199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 방향이 재가복지 또 지역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공영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지방분권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이 1995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등을 마련을 하게 되면서 바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 방법들을 연구하고 수립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로 이루어져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정의와 목적인데요.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사례관리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클라이언트와 가족이죠. 대상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공식적이고 또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다. 즉 대상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고 또 자원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원을 다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방법이다.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첫째, 사례관리의 대상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기 개입이 아니라 장기 개입이 필요한 대상들이다, 클라이언트들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관리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기능 또 복지를 향상시켜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사례관리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기반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실천에서 자원 개발하고 연계하고 조정하고 공유하는 등의 간접적인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사례관리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관련해서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양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는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실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다학제적인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복지직이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의료에 관한 부분이나 보건에 관한 부분,
아니면 법률적인 부분,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표 1-121페이지를 보시면 사례 관리에 대한 정의들이 아주 다양하게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존슨, 웨일과 칼스, 목슬리, 베이커, 뭐 또 로스만, 뭐 다양한 연구자들이 어떤 그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사례관리학회에서 정의를 내린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 1-2에 사회복지 실천 모델 간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자, 개별 사회 사업과 통합 방법론, 또 사례 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기반 이론이 어떤 건지, 개입 초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 또 목표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과정이나 수행 장소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정의와 또 실천 방법, 또 이전에 해왔던 방법들과 지금 사례 관리의 차이점들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 학업 진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교시 잠깐 마치고 1교시 마무리하고요. 2교시에 다시 사례 관리의 목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